문제 1번. 도면작도 용구인 디바이더의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축척의 눈금을 제도 용지에 옮길 때. 2번 원이나 원호를 제도 용지에 그릴 때. 3번 도면 위에 같은 길이의 선을 여러 개 표시할 때. 4번 하나의 직선을 같은 길이로 여러 개 분할할 때. 정답은 2번. 디바이더는 주로 도면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같은 길이를 여러 번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그리고 4번 보기와 관련된 작업들은 디바이더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원이나 원호를 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컴퍼스라는 다른 도구로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디바이더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이동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으므로 원을 그릴 때보다는 직선 길이 측정이나 복제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2번 보기와 가장 관련성이 낮습니다. 문제 2번. 제도 문자는 수직 또는 몇 도의 경사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1번 10도, 2번 15도, 3번 20도, 4번 25도. 정답은 2번. 제도 문자는 주로 서양의 고대 문서나 건축 도면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글꼴입니다. 이 제도 문자의 원칙 중 하나는 글씨를 쓸 때 15도 경사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가 더 정돈되고 특히 수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각도나 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고 다른 옵션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건축 도면에서 각종 선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점 쇄선 상상선, 2번 1점 쇄선 치수선, 3번 파선 수문선, 4번 실선 단면선.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1점 쇄선 치수선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치수를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선을 사용합니다. 1점 쇄선은 보통 주요 구조나 경계를 부각시키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치수 표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 보기에서 2점 쇄선은 상상선이나 가상선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3번 보기에서는 파선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선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기의 실선은 건물의 단면을 그릴 때 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질점 쇄선 치수선이라는 조합은 잘못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문자의 크기를 호칭하는 기준은? 1번 폭, 2번 높이, 3번 나비, 4번 길이. 정답은 2번. 문자의 크기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높이입니다. 이 높이, 폭은 글자의 너비를 말하며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비는 잘못된 단어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폭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길이는 문자의 높이와 관련이 없으며 다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우높이입니다. 문제 5번. A3 도면을 철할 때 철하는 부분의 테두리 여백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번 10mm, 2번 15mm, 3번 20mm, 4번 25mm.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25mm입니다. A3 도면을 철할 때 철하는 부분의 테두리 여백이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면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정보나 주석들이 도면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10mm, 15mm, 20mm는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여백보다 적어 도면의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틀린 답이 됩니다.
문제 7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리프 변형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크다. 2번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크다. 3번 재하시의 재령이 길수록 작다. 4번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작다. 정답은 4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리프 변형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크리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답인 4번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작다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멘트의 양이 많아질수록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크리프 변형량은 증가합니다. 1번과 2번 보기들은 모두 맞습니다. 단위 수량이 많거나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 때 콘크리트는 더 많은 압력에 노출되므로 크리프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3번은 재하시의 재령이 길수록 즉 건조된 시간이 오래될수록 콘크리트가 단단해져서 크리프 변형량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시멘트의 양이 많을수록 크리프 현상이 더 심해지므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제 8번. 고로 시멘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 사용할 때 온도의 영향을 받기 쉽다. 2번 해수에 대한 저항이 크다. 3번 장기 강도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4번 수하 열량이 커서 매스 콘크리트용으로는 사용이 곤란하다. 정답은 4번. 고로 시멘트의 특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수하 열량이 커서 매스 콘크리트용으로는 사용이 곤란하다입니다. 고로 시멘트는 제조 과정에서 고온을 겪어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많아 큰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부술 때 열로 인한 균열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매스 콘크리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고로 시멘트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해수와 같은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견디므로 저항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강도 역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이들 보기들은 모두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9번.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플라이시 시멘트의 장기 강도는 일반적으로 보통 시멘트를 능가한다. 2번 달루미나 시멘트는 내화성이 풍부하여 내화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3번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원료는 석회석과 점토이다. 4번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시멘트의 발열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조한 시멘트이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실제로 발열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의 열 발생이 건축물에 부담을 주므로 이 시멘트는 그 열 발생을 감소시키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플라이시 시멘트는 장기적으로 보통 시멘트보다 더 높은 강도를 발휘합니다. 2번 또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고온에서도 내구성이 있어 특수한 화로나 가열 설비에 사용됩니다. 3번 역시 정확하며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석회석과 점토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제조됩니다. 문제 10번.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을 할 때 시료는 몇 회로 나누어 슬럼프콘에 채워 넣는가? 1번 1회, 2번 2회, 3번 3회, 4번 4회. 정답은 3번.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서 콘크리트를 3회 나누어 슬럼프 콘이 채워지는 이유는 각 회차별로 콘크리트의 밀도와 공기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균일한 상태로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한 번에 넣으면 콘크리트가 너무 무거워져서 공기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대로 여러 번 나누면 각 회차 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나 2회로 나누는 것은 테스트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부적합하며 4회의 경우도 콘크리트가 너무 덜해져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합성수지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성, 연성이 크고 가공이 쉽다. 2번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3번 내화성이 크다. 4번 내수성이 우수하다. 정답은 3번. 합성수지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서 내화성이 크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합성수지는 대부분 고온에 약하며 불에 타거나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내화성이 큰 재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1번과 같은 전성이나 연성이 크고 가공이 쉽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합성수지는 쉽게 형태를 바꿀 수 있어 다양한 제품 제작에 사용됩니다. 또한 2번에서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정확하며 실제로 많은 양의 합성수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내수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물이나 액체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 12번. 공동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반적으로 한 회사의 도급공사보다 경비가 감소된다. 2번 기술의 확충, 강화 및 경험의 증대가 가능하다. 3번 공사수급의 경쟁 완화 수단이 된다. 4번 공사의 이유는 각 회사의 출자 비율로 배당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D1번입니다. 공동도급이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도급공사보다 경비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관리 비용이나 조정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3번, 그리고 4번은 대부분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동도급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경험 축적이 가능하며 여러 회사가 협업하면 시장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윤 분배는 주로 각 참여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출자 비율이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7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사각형으로 짠 뼈대의 대각선상으로 빗대는 경사제로 목조벽체를 수평력에 견디게 하고 안정한 구조로 하는 데 있어 효과가 큰 부재는? 1번 인방, 2번 토대, 3번 가세, 4번 벽선. 정답은 3번. 정답은 가세입니다. 가세는 건물의 벽체를 구성하는 목재 부재 중 하나로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어 집안에서 올라오는 수평력이나 바람 등 외부 힘에 대한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벽체가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방, 토대, 그리고 벽선은 각각 건물의 구조를 보강하거나 집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들 부재는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수평력을 직접적으로 견디고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가세만큼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부재는 가세입니다. 문제 15번. 외부에 철판을 쓰고 상하부에 플랜지 철판을 용접하거나 기역 형광을 립에 접합한 철골보는? 1번 형광보, 2번 판보, 3번 레티스보, 4번 격자보. 정답은 2번. 정답은 판보입니다. 외부에 철판을 사용하고 상하부에 플랜지 철판을 용접하거나 기역 형광을 리베드로 연결한 구조는 판보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형광보는 내장된 외부가 있는 단일 형상의 강제를 사용하며 레티스보나 격자보는 상하 플랜지 사이에 여러 개의 가로대 또는 직각 트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문제에서 설명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 16번. 벽돌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형 벽돌의 크기는 190mm 곱하기 사인 90mm 곱하기 사인 57mm이다. 2번 위오 토막은 활한식, 7호 토막은 영식 쌓기의 모서리 또는 끝부분에 주로 사용된다. 3번 이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고 안팎으로 쌓는 조적벽을 공간벽이라고 한다. 4번 내력벽에는 통줄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호 토막과 7호 토막의 사용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2호 토막은 영식 쌓기에서 모서리나 끝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7호 토막은 활한식 쌓기에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1번은 표준형 벽돌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3번은 조적벽 중 하나인 공간벽을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옳지 않은 설명이 아니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4번은 내력벽의 통줄눈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건축 구조상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D번만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17번. 철골 구조의 주각을 구성하는 부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사이드 앵글, 2번 윙플레이트, 3번 빌앤딜거더, 4번 베이스 플레이트. 정답은 3번. 정답은 빌앤딜거더입니다. 주각은 철골 구조물의 중요한 부분을 지탱하고 강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드 앵글, 윙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는 모두 이러한 주각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빌앤딜거더는 주로 보강재나 특수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부재로 주각의 기본적인 역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주각을 이루는 부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재를 찾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문제 18번. 공사 금액을 구성하는 물공량 또는 단위 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만을 확정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실시 수량의 확정에 따라 청산하는 도급 방식은? 1번 일식도급, 2번 분할도급, 3번 정액도급, 4번 단가도급.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단가도급입니다. 이 방식은 공사의 단위 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를 미리 정하고 실제 작업이 완료된 양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시한 공사량만큼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1번 일식도급, 2번 분할도급, 그리고 3번 정액도급은 각각 작업의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산하거나 전체 프로젝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문제에서 묘사된 단가와 실제 공사량에 따른 청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문제 19번. 다음 입찰 집행 사항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낙찰, 2번 개찰, 3번 입찰, 4번 계약. 정답은 3번. 정답은 집찰입니다. 입찰이란 공개적으로 사업이나 물품을 낙찰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가격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참여업체들의 제안을 받아보는 것이므로 입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찰은 입찰서를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는 입찰 과정의 후반부에 이루어집니다. 낙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제안이 수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낙찰된 업체와 실제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이 역시 입찰 과정의 뒷단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 입찰이며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순서나 의미가 앞선 단계보다는 늦게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문제 20번.
조적식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블록조, 2번 석조, 3번 철근 콘크리트조, 4번 벽돌조. 정답은 3번. 정답은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조적식 구조는 주로 블록, 석재, 벽돌 등을 이용하여 쌓아 올리는 방식의 건축 기법을 말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강철과 콘크리트를 혼합해 만드는 현대적인 구조 방식이므로 조적식 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블록조, 석조, 벽돌조 모두 조적식 구조의 일종으로 각각 다른 종류의 돌이나 벽돌을 쌓아 건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조적식 구조에 속합니다. 문제 21번. 수시간부터 십수시간 내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재령에 필적하는 강도를 발현시키므로 긴급공사에 이용되는 시멘트는 1번 플라이애시 시멘트, 2번 실리카 시멘트, 3번 고로 시멘트, 4번 알루미나 시멘트. 정답은 4번. 알루미나 시멘트가 맞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특수 시멘트 중 하나로 일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빠르게 굳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긴급 공사에 적합합니다. 수시간에서 십수시간 내에 28일 재령의 강도를 발휘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플라이애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고로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슷하거나 더 느린 굳음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긴급 공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22번. 바닥 테라조 발음에서 정벌 발음의 적당한 발음 두께는 1번 6mm, 2번 8mm, 3번 15mm, 4번 20mm. 정답은 3번. 정답은 15mm입니다. 바닥 테라조 작업에서 정벌 발음은 첫 번째 발음 과정으로 이때 너무 야르면 재료가 부족하고 두껍게 하면 건물이 가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15mm는 적절한 두께로 테라조의 균일한 표면을 만들면서도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 중에서는 6mm와 8mm는 너무 얇아 재료가 부족하고 20mm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문제 23번. 콘크리트 바탕 외벽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 발음의 표준 두께로 적당한 것은 1번 5mm, 2번 7mm, 3번 9mm, 4번 12mm. 정답은 3번. 콘크리트 바탕 외벽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 발음의 표준 두께가 9mm인 이유는 이 두께가 벽체의 균열을 효과적으로 보수하고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더 얇은 두께는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두이 긴 경우 벽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9mm는 보수 효과와 구조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4번. 석고 플라스터 미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응결, 경화에 의한 수축이 거의 없다. 2번 원칙적으로 해초 또는 풀즙을 사용하지 않는다. 3번 약산성이므로 유성 페인트 마감을 할 수 있다. 4번 응결 시간이 길다. 정답은 4번. 석고 플라스터 미장은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을 평평하게 하거나 보강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정답인 등결 시간이 길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 석고 플라스터는 빠른 응결 속도를 가지고 있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습니다. 석고 플라스터는 수축이 거의 없어 균열이나 변형 걱정이 적으며 해초나 풀즙 같은 천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산성이라 유성 페인트와 잘 어울려 마감재로 좋습니다. 문제 25번. 콘크리트 바탕에 외벽에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할 때 초벌 발음의 표준 용적 배합비는 1번 1, 1 2번 1, 2 3번 1, 3 4번 1, 5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의 1, 2입니다. 초벌 발음은 콘크리트 바탕에 처음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는 단계로 이때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이 적절해야 합니다. 1, 2의 비율은 강도와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외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장기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1이나 1, 3과 같은 다른 비율들은 각각 시멘트가 너무 많아져 경제적이지 않거나 모래가 너무 많아져 강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 5는 매우 얇고 약한 모르타르를 만들기 때문에 초벌 발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이 1, 2인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 26번. 킨즈 시멘트의 주원료는 1번 생석회 2번 무수석고 3번 소석회 4번 백색 시멘트 정답은 2번. 킨즈 시멘트의 주요 원료는 무수석고입니다. 무수석고는 물과 만나서 빠르게 굳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급한 상황에서 구조물을 바로 고정하거나 보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석회나 소석회는 주로 일반 시멘트 제작에 사용되며 그 성질은 킨즈 시멘트와 다릅니다. 또한 백색 시멘트는 색상이 밝은 특징이 있지만 이는 킨즈 시멘트의 주원료가 아닙니다. 문제 27번. 다음 미장 재료 중 수경성 재료는 1번 회반죽 2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3번 석고 플라스터 4번 석회크림 정답은 3번. 석고 플라스터가 수경성 재료인 이유는 물에 접촉하면 부풀어 오르면서 크기가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은 석고 플라스터를 벽체 보수나 균열 처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반면 회반죽과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주로 밀봉 재료로 사용되며 수경성 성질은 없습니다. 석회크림 역시 물에 접촉해도 크기 변화가 거의 없어 수경성 재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수경성을 가진 유일한 재료는 석고 플라스터입니다. 문제 28번. 타일 붙이기 바탕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일 붙임 바탕은 고르게 살을 입혀 평탄하게 한다. 2번 바탕은 미끈할수록 좋다. 3번 적당히 물축이기를 한다. 4번 레이턴스,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정답은 2번. 타일을 붙이는 바탕 처리에서 바탕은 미끈할수록 좋다라는 문장이 맞지 않는 이유는 타일과 시멘트 모르타르가 잘 달라붙기 위해서는 바탕 표면에 적당한 거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탕이 너무 매끄럽다면 모르타르가 제대로 붙지 않아 타일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탕은 고르게 살을 입혀 평탄하게 하고 먼지를 청소하고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일이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29번. 내장벽에 타일을 떠붙이기 공법으로 붙일 때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의 표준은 1번 69mm 2번 10-12mm 3번 12-24mm 4번 25-30m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12-24mm입니다. 타일을 내장벽에 떠붙이기 공법으로 붙이는 경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타일과 벽 사이의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고
너무 두껍다면 타일이 일정하게 고르게 붙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12-24mm는 타일과 벽 사이에 충분한 접착력을 제공하면서도 타일의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두께입니다. 1번, 2번, 4번은 각각 너무 얇거나 너무 두익, So let's continue from where we left off. 1번과 2번 옵션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가 너무 얇아 타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4번의 경우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타일이 일정하게 고르게 붙지 않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mm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30번. 타일을 붙인 후 접착력 시험을 할 경우 붙임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장씩 하는가? 1번 100제곱밀리미터, 2번 200제곱미터, 3번 400제곱미터, 4번 600제곱미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600제곱미터입니다. 타일을 붙인 후 접착력 시험을 할 때 건축 기준과 안전 지침에 따라 대표적인 표본으로 600제곱미터마다 한 장씩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는 전체 면적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효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2번, 3번은 너무 작은 면적이므로 실제 시험에서는 대표성이 떨어져 정확한 접착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00제곱밀리미터는 단위 자체가 매우 작아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문제 31번. 타일 공사에서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의 경우 최소 얼마 이상의 기간을 두는가? 1번 3, 4, 1, 2번 5, 7, 1, 3번 9, 11, 4번 11에서 14일. 정답은 1번. 타일 공사에서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의 기간은 여름철에 최소 3, 4일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어 타일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간을 너무 짧게 두면 모르타르가 제대로 굳지 못해 타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7일 이상 기다리는 옵션은 오히려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90일이나 10일에서 14일로 시간을 많이 두는 것은 필요 이상의 시간 소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3, 4일이 가장 적절한 기간입니다. 문제 32번. 타일 공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일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2번 타일의 빛깔이 차이가 있을 시 분산 배치한다. 3번 흡수성이 큰 타일은 물축이기를 한다. 4번 바탕 모르타르 바름이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붙인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나 콘크리트 표면을 붙이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타일을 부착할 때 모르타르나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습기가 남아있어야 타일과 잘 밀착되고 접착력도 강해집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하면 모르타르의 흡수력이 떨어져 타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타일은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색상 차이가 있는 타일은 잘 섞어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흡수성이 높은 타일은 물축기가 필요합니다. 문제 33번. 치장 줄눈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줄눈 파기는 타일을 붙인 후 몇 시간 경과한 후 하는가? 1번 7시간, 2번 5시간, 3번 3시간, 4번 1시간. 정답은 3번. 줄눈 파기는 타일을 붙인 후 약 3시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타일 사이의 접착제가 충분히 굳어 있어 줄눈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하면 접착제가 부서지거나 흐트러질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너무 늦게 하면 줄눈이 깔끔하게 들어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5시간, 7시간은 모두 적절한 시점이 아니며 3시간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 34번. 타일 붙임 시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얼마 이내로 해야 하는가? 1번 +-2mm 2번 +-3mm 3번 +-5mm 4번 +-7m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3mm입니다.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에서 바탕면의 평활도가 중요합니다. 이 값이 너무 크면 타일과 바탕 사이에 간극이 생기거나 불균형한 부분이 발생하여 장내의 타일이 틈새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3mm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작업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시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너무 넓은 편차를 허용하거나 너무 좁아서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35번. 자기질 타일의 흡수율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0.1%, 2번 30%, 3번 10-12%, 4번 20-25%. 정답은 1번. 자기질 타일의 가장 적합한 흡수율은 0에서 1%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타일이 물기를 잘 견디고 습기에 강하므로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해도 변색이나 파손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3에서 10%, 10에서 12%, 그리고 20에서 25%의 흡수율은 물기가 타일을 쉽게 부식시키고 색상이 바뀌거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선택은 0에서 1%의 흡수율입니다. 문제 36번. 클링커 타일 치수 10cm 곱하기 사인 10cm를 사용 시 1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장수는? 1번 45장, 2번 60장, 3번 83장, 4번 113장. 정답은 3번. 클링커 타일을 깔 때 각 타일 사이에 줄눈이 생기므로 실제 타일의 면적이 전체 면적보다 작아집니다. 여기서 클링커 타일은 10cm 곱하기 사인 10cm 크기이고 줄눈 너비는 10mm입니다. 따라서 한 장의 타일이 차지하는 실제 공간은 cm 곱하기 사인 cm 9cm 곱하기 사인 9cm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제곱미터에 필요한 타일 수는 약 83장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타일 사이의 줄눈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필요한 타일 수보다 적습니다. 4번은 줄눈이 너무 작게 계산되어 타일 수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으로 83장이 맞습니다. 문제 37번. 미장공사에서 시멘트 모르타르로 천장이나 차양을 바름 시 총바름 두께의 표준은? 1번 6mm, 2번 12mm, 3번 15mm, 4번 18m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인 15mm입니다. 미장공사에서 천장이나 차양을 바를 때 시멘트 모르타르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충분한 보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두껍게 바른다면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장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5mm 정도의 두께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건축 기준과 공법에서 권장하는 표준입니다. 12mm나 6mm와 같이 너무 얇게 바른다면 보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18mm와 같이 너무 두껍게 바르면 균열이 생기거나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38번.
캐스트 스톤은 어느 것을 말하는가? 1번 인조석 잔다듬, 2번 빈조석 씻어내기, 3번 테라조 바름, 4번 빈조석 갈기. 정답은 1번. 캐스트 스톤은 주로 콘크리트 또는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인조 석재 제품으로 자연석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정답인 1번 빈조석 잔다듬은 캐스트 스톤의 완성 단계에서 표면을 세세하게 다듬어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잘못되었습니다. 2번 빈조석 씻어내기와 4번 빈조석 갈기는 캐스트 스톤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계들이지만 이들 작업은 최종 완성품의 표면 질감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또한 3번 테라조 바름은 작은 마오세익 조각들을 시멘트 혼합물에 섞어서 바닥이나 벽을 장식하는 방법으로 캐스트 스톤과는 다른 기술입니다. 문 제39번. 대형 타일의 붙임 시 표준 줄눈 나비는 1번 1-2mm, 2번 3-4mm, 3번 5-6mm, 4번 7-8m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6mm입니다. 대형 타일을 붙이는 경우 타일 사이의 줄눈이 너무 좁으면 시공 중에 발생한 미세한 틈이나 불균형이 보이게 되고 너무 넓으면 구조적으로 타일이 떨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5-6mm는 대형 타일의 크기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줄눈 너비로 물결 패턴이나 균열을 최소화하면서도 타일 간 접착제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1-2mm는 너무 좁고 7-8mm는 너무 넓어 적절한 줄눈 너비가 아닙니다. 문제 40번. 나무졸대 바탕에 회반죽벽 바른 공사에서 1제곱미터당 품수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알맞는가? 1번 0.3인, 2번 0.5인, 3번 0.7인, 4번 0.9인.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0.3인입니다. 나무졸대 바탕의 회반죽벽 바른 공사는 상대적으로 작업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당 필요한 인력은 적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 다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부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부터 4번의 옵션들은 모두 과도한 인력을 요구하며 이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제곱미터당 0.3인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문제 41번. 모르타르 미장 바름에서 배합 용적 비일 3모르타르 배합 시 1세제곱미터당 인부 몇 명이 필요한가? 1번 0.5, 2번 1, 3번 1.5, 4번 2.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의 질분입니다. 모르타르 미장 작업에서 배합 용적비가 1, 3인 경우 일반적으로 1세제곱미터당 인부 1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작업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표준 기준이며 실제 작업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경험적 기준과 다르므로 너무 적거나 많은 인원 배치는 작업 진행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42번. 테라조 바르기에서 균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의 최대 간격은? 1번 0.5m, 2번 1m, 3번 1.5m, 4번 2m. 정답은 4번. 테라에조 바르기에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줄눈의 최대 간격은 2m입니다. 이 크기는 시멘트 재료가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더 작은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넓게 둘 경우
균열이 생길 위험이 커지므로 2m가 적절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규격이나 실용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 제43번. 메탈라스 바탕에 사용하는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몇 mm 이상의 강선으로 하는가? 1번 1, 2mm 이상 2번 1, 6mm 이상 3번 2.0mm 이상 4번 2, 6mm 이상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즉 2, 6mm 이상입니다. 메탈라스 바탕의 힘살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름이 2, 6mm 이상인 강선을 사용하여 높은 강성과 내구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강성이 부족해 메탈라스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2mm나 1.6mm 또는 2.0mm의 강선은 충분한 힘을 견디기 힘들어 실제 적용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44번. 석고 플라스터 바름에서 바탕과 초벌 바름 두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PC 패널 천장 6mm 2번 콘크리트 블록벽 9mm 3번 콘크리트 천장 9mm 4번 석고보드 벽 6mm 정답은 3번. 석고 플라스터 바름에서 바탕과 초벌 바름 두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3번 콘크리트 천장 9mm입니다. 콘크리트 천장은 표면이 비교적 평탄하고 굴곡이 적으므로 초벌 바름의 두께는 보통 6, 7mm가 적당합니다. 따라서 9mm는 너무 두껍고 이로 인해 플라스터가 균일하게 퍼지지 않거나 표면에 불규칙한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PC 패널 천장이나 콘크리트 블록벽은 표면이 거칠고 불균형하여 6mm나 9mm의 두께가 적절하며 석고보드 벽 또한 표면이 평탄하진 않아 6mm의 초벌 바름 두께가 적합합니다. 문 제45번. 시멘트 보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내용은? 1번 보관 창고는 환기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번 으사키 최대 높이는 열쇠 포대를 초과하지 않는다. 3번 장기간 저장할 경우는 7포대 이상 쌓지 않는다. 4번 1제곱미터당 50포대가 가장 적합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1제곱미터당 50포대가 가장 적합하다입니다. 이 문항이 잘못된 이유는 시멘트 포대를 너무 밀하게 쌓으면 공기가 잘 통하지 못하고 습기 때문에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관 공간은 충분히 넓게 두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한 설명 1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환기창을 설치하면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과 3번도 맞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너무 높이 쌓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더 낮게 쌓아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보관은 환기가 잘 되고 적당한 높이와 넓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46번. 바닥 타일 붙이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번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붙이기 전에 먼저 시공한다. 3번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에서 8제곱미터로 한다. 4번 타일 붙임 면적이 클 때는 2에서 2.5제곱미터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입니다. 벽체 타일과 바닥 타일의 시공 순서를 잘못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바닥 타일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벽체 타일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 타일이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 벽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진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은 타일 시공 후 초기 단계에서의 보호 조치를 제대로 언급했습니다. 3번과 4번은 붙임 모르타르 사용량이나 작업 효율성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B번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보기들보다 틀린 선택지로 분류됩니다. 문제 47번. 타일의 주용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외벽의 차단제, 2번 바닥면의 구조제, 3번 천정의 흡음제, 4번 내외벽의 수장제. 정답은 4번. 타일의 주요 사용 목적은 내외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동시에 물리적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4번 내외벽의 수장제는 타일이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를 잘 설명합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타일의 주요 용도와 맞지 않습니다. 외벽 차단제나 바닥 구조제로 사용할 때는 보통 다른 재료가 더 적합하며 타일은 주로 장식적이고 보호적인 역할을 합니다. 3번 옵션인 천정 흡음제도 타일의 주요 용도와 거리가 멉니다. 천정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목조판이나 특수한 폼 같은 다른 종류의 재료가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타일은 주로 내외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보호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 점에서 내외벽의 수장제가 정답입니다. 문제 48번. 15층 패러펫의 압착 공법으로 150각 석기질 타일을 붙이려 한다. 소요되는 타일공은 몇 명인가? 1번 6명, 2번 9명, 3번 7명, 4번 11명. 정답은 3번. 정답은 7명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패러펫의 넓이가 24,000mm 곱하기 사인 1200mm이고 150각 석기질 타일을 압착 공법으로 붙이는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은 타일의 크기와 전체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이 문제에서는 7명이 가장 적절한 수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작업 효율이나 실제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과소 과대 추정을 한 결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49번. 타일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도 파이프 위치는 타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2번 가능한 한 온장을 쓸 수 있도록 나누기 한다. 3번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 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번 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타일 나누기에서 수도 파이프 위치를 중앙에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파이프나 다른 장비들이 있는 부분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타일을 조각내거나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나 누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옳습니다. 2번은 타일 나누기를 할 때 가능한 한 큰 크기의 타일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은 너무 작은 조각 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아질수록 설치가 어려워지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4번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가 있지만 징두리벽에는 온전한 타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문제 50번. 타일 벽면 시공 시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번 붙임 모르타르의 과다 사용, 2번 혼합 시멘트의 다량 사용, 3번 치장 줄눈의 불량 시공, 4번 구조체의 붙임 바탕 균열. 정답은 1번. 백화 현상은 타일 벽면 시공 시 발생하는 특정 현상으로 타일이 하얗게 변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인 1번 붙임 모르타르의 과다 사용은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모르타르 사용은 타일을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백화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2번 혼합 시멘트의 다량 사용, 3번 치장 줄눈의 불량 시공, 그리고 4번 구조체의 붙임 바탕 균열은 모두 백화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거나 줄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벽면에 균열이 생기면 타일과 모르타르 사이에서 습기가 빠져나와 하얗게 변색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다른 옵션들은 모두 백화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51번.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유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재해를 조사할 때에는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번 과거의 사고 경향, 사례, 조사 기록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번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것이며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 4번 피해자에 대한 조사자의 기본적 태도는 동정적이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입니다. 산업재해를 조사할 때 과거의 사고 경향, 사례, 조사 기록 등을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책임 추궁보다는 원인 규명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3번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는 편견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4번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이면서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와 기록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문제 52번. 다음 중 특수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지각 능력, 2번 지적 능력, 3번 운동 능력, 4번 손과 눈의 협동 능력.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지적 능력입니다. 특수기능이란 특정 직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특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각 능력은 감각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 운동 능력은 신체 움직임과 조정 능력을 의미하며 손과 눈의 협동 능력은 시각 정보와 손의 동작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적 능력은 일반적인 사고나 학습 능력을 나타내므로 특정 직업이나 활동에 특화된 능력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 능력이 정답입니다. 문제 54번. 어떤 화학 공장에서 3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하는데 안전사고 30건이 발생하였다. 재해 도수율은? 1번 41.67, 2번 38.75, 3번 37.5, 4번 31.25. 정답은 1번. 재해 도수율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의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문제에서 재해 도수율은 곱하기 사인 110 곱하기 사인 141.67%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41.67입니다. 2번, 3번, 4번은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분모나 곱셈을 적용하여 틀린 값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공식과 계산 순서를 따르면 정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 55번. 소음 최대 허용 기준값 중 소음 노출 시간이 8시간인 것은 몇 데시벨인가? 1번 70데시벨, 2번 90데시벨, 3번 110데시벨, 4번 130데시벨.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90데시벨입니다. 이 값은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 소음 강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소음이 더 크다면
노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dB의 경우는 단 15분만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모두 하루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겪기에는 너무 높은 소음 강도입니다. 문제 56번. 다음 중 재해 예방의 3원칙이 아닌 것은? 1번 기술적 대책, 2번 교육적 대책, 3번 관리적 대책, 4번 사고 통제 대책. 정답은 4번. 재해 예방의 3원칙은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관리적 대책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사고 통제 대책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의 조치나 대응 방법을 의미하므로 예방 단계에서의 3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 사고 통제 대책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문제 57번. 가연성 액체의 화재에 사용되며 전기기계, 기구 등의 화재에 효과적이며 소화한 뒤에도 피해가 없는 것은? 1번 산잘칼리 소화기, 2번 강화액 소화기, 3번 이산화탄소 소화기, 4번 포말 소화기.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연성 액체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기계나 기구 등에 사용하기 좋은 소화제이며 소화 후에도 피해가 거의 없어 재난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1번 산달칼리 소화기는 주로 금속 화재에 사용되므로 가연성 액체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강화액 소화기는 가연성 액체 화재에 효과적이지만 전기기계나 기구의 화재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4번 포말 소화기도 비슷한 이유로 전기기계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8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습도, 2번 온도, 3번 혈압, 4번 공기.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혈압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에는 습도, 온도, 공기가 포함됩니다. 이들 요소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작용하여 체온 유지나 호흡 등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개인의 신체 상태를 나타내며 주로 심장과 혈관의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 요소이므로 외부 환경 조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은 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문제 59번. 보호구 선택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번 쓰기 쉽고 손질이 쉬워야 한다. 3번 사용자에게 잘 맞아야 한다. 4번 외관 및 미관을 우선하여 선택한다. 정답은 4번. 보호구 선택 시 외관 및 미관을 우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입니다. 보호구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므로 기능성과 적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호구를 선택할 때는 그 기능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보호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로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체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문제 60번. 사고 발생의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이 불안전한 작업 조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사람은? 1번 미국의 하일리히, 2번 미국의 미러키, 3번 독일의 빌헬름, 4번 이탈리아의 라마치니. 정답은 1번. 정답은 미국의 하일리히입니다.
하일리히는 안전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이론인 하일리히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사고 발생 원인이 주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전한 작업 조건보다는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러키, 빌헬름, 그리고 라마치니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안전 관련 연구나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개념은 하일리히가 가장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해당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